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다들 이제 성묘는 다 마쳤을 것 같고요. 지금쯤이면 아마 즐겁게 가족들하고 오찬을 즐기실 것 같습니다. 저도 추석 이 성묘를 다 다녀오고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 상당히 중요한 정치권 뉴스들, 그리고 또 이 미국의 이 전략적인 충돌 국면, 즉 중국과 러시아의 충돌 위기가 굉장히 고조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 국방부가 지금 9년 만에 WMD 보고서를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여전히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대한 위협 수위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것을 적시하는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상당히 전략적으로 특히 우리 안보와 관련해서 의미하는 바가 상당하다. 그래서 요 안보 문제에 관해서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지금 우리 국내 정국이 이재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의 이런 안보 위협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경각심이 상당히 좀 낮아졌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이죠, 이 안보 관련 뉴스를 좀 많이 늘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조금은 딱딱하고요, 조금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조금은 복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도 미, 중, 러, 북한,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본, 요 관련 이 안보 관련 뉴스는 제가 앞으로 계속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추석을 계기로 해서 지금 이재명이가 본격적으로 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최고 수위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오늘 추석 당일날 아침에 말이죠. 지금 이제 여야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지금 영수가 어디가 있어요? 대표 회담을 하면 충분한 거죠. 그렇게 해서 윤 대통령을 직접 타겟으로 추석날 아침에 설정하고 나온 그 배경도 함께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번에 영장이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사실상 기각 판결문을 보면 이재명이가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시인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러한 해석이 민주당 내에서조차도 나오고 있어서 민주당 내 갈등은 사실 이제 약간 지금 잠복하고 소강 상태에 빠진 것이지 언제든지 재연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은요, 이번에 영장 기각이 마치 본인이 아무 죄가 없다, 그리고 사법 리스크는 이제 완전히 해결됐다라고 하는 가짜 프레임을 씌우려고 지금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최소한도 제 방송을 사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사랑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의 가짜 전략에 절대로 말려들어서는 아니 되옵니다 라는 점을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맨 먼저 말이죠, 이번에는요 사실 뭐 자료 화면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게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가 방송을 쭉 해드리겠습니다. 먼저요, 이재명이 이 꼼수 작전을 썼죠. 바로 그 추석날 아침에 전격적으로 윤 대통령한테 조건 없이 만나서 여야 영수회담을 하자. 민생 영수회담. 이름이 길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이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만 하자, 이겁니다.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만 민생 싸움을 하지 말고 정쟁을 멈추고 민생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자. 그러기 위해서 영수회담을 하자. 요 한 세 가지 정도가 메시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거 왜 떼쓰기식 영수회담을 하자고 나오느냐? 이거를 일거에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거절을 하고 대신에 여야 영수회담을 하자. 이렇게 지금 우리 국민회에서 맞받아쳤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 의도를 먼저 이제 분석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의 이 발언 내용, 그러니까 이제 페북에 올린 입장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은요, 이제 기승전결이 맞는데 결론을 제가 앞에 먼저 까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이거 뭐지? 갑자기 왜 뚱딴지같이 추석날 아침 해장부터 난리야, 이거 이재명이 또 무슨 가짜 프레임 걸려고 난리야, 이거 나쁜 액션에, 요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살을 제가 붙여드리겠다 이거예요. 우선 타임적으로, 그러니까 이 시간적으로 볼 때 딱 추석 아침에 제사를 지내고 난 바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이거를 페북에 글을 올린 겁니다. 아주 이것만 보더라도요, 사고 자체가, 제안한 시점 자체가 굉장히 불순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말이죠. 그리고 제목도 문제예요. 대한민국이 완전히 망했네요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완전히 망했네요. 자, 그래서 제목도 불순하거니와
이 제한한 시간도 불순하다. 그러면 제한한 시간을 왜 이 추석날, 그러니까 한 9시쯤에 올렸어요. 8, 9시쯤에. 이 추석날 제사 지내자마자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있게 요거를 딱 올렸느냐. 그러니까 이제 추석 제사가 지내고 나면 이제 성묘 다니고, 그다음부터 이제 뭐 명절 분위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정치 얘기를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치 얘기가 나오면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아니, 그 영장 기각한 판사 그 친구는 뭐 하는 판사야? 이해가 가? 이렇게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는 뭐 기각 잘했어 이런 얘기도 물론 이 딸들 중심으로 해서 나오겠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 국민들이 열이 보통받은 게 아니에요. 분노하고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이 판사 이거 좌판이냐? 왜냐? 박영수 영장 기각했죠. 뭐 등등. 딱 기각한 내용을 보면은 좌파 판사라고 보기에 충분하게 한 6건 정도를 기각을 한 거예요. 예, 좌파에게 유리한. 자, 그래서 이제 좌파 판사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정치적으로 배팅해서 이재명하고 무슨 밀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도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신평 판사는요, 이 정보통이에요. 나름대로. 그리고 직접 본인이 판사를 했지 않습니까? 판사의 생각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신평 판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신평 판사가 이거 뭐 거래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미 민주당에도 판사 출신들 가운데는 벌써 블랙리스트 뭐죠? 이 피해자 1호야. 칸게 2탄이 아닙니까? 뭐 2탄이 이수진 다 이런 인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창훈 부장판사도 마찬가지 생각을 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거 뭔가 밀거래, 뒷거래를 봐야 되겠다. 만약에 내년에 유창훈이가 민주당으로부터 제안을 받아갖고 비례대표 뭐 우선순위에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무조건으로 당선될지요. 예를 들어서 대전고등학교를 나왔잖아요. 대전도 지금 완전히 민주당 판이거든요. 7자리가 전부 민주당이에요. 대전도 상당 지역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여기에 출마한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밀거래예요. 이거 반드시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지금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방탄이 무너질 수도 있고 유창원 판사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더 집중되고 그러면 이재명의 죄가가 더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방탄 모드, 그렇죠? 그 다음에 본인의 여러 가지 이 법률적인 그런 사법 리스크, 요거를 단숨에 깰 수 있는 주제가 바로 뭐냐? 영수회담을 하자는 겁니다. 대통령하고 한번 협상을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영수회담을 꺼내가지고 이제는 비판의 화살이 지금 이재명한테 올라오는 거를 윤 대통령한테 쏘는 거예요. 왜? 윤 대통령은 초지일관 영수회담은 안 한다. 그리고 영수라는 표현이 지금 맞지도 않다. 지금 영수가 어디가 있느냐. 그건 과거 20, 30년 시대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당대표는 당대표. 같은 격이 아니에요. 아니,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행정의 수반이자 국가 원수잖아요. 근데 여기서 영수회담을 쓰자. 이거 한 거예요. 그래서 요 얘기는 내가 기각된 거는 내가 죄가 없다고 하는 거가 마찬가지야. 나는 죄가 없어. 대통령은 내가 죄가 있다고 해서 내가 왜 죄인하고 협상을 하냐. 그래서 이재명은 내가 안 만나겠다. 요렇게 지금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야권에서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자기를 만나주지 않은 거, 지금까지 죄인이라고 해서 만나주지 않은 윤 대통령의 이 프레임이 잘못됐다. 이미 영장이 기각된 것은 죄인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안 만나고자 했던 그 장애물이 이제 제거가 됐으니 나를 만나라. 그래서 윤 대통령에게 이 모든 화살을 집중시키고 당연히 윤 대통령이 안 받아야 되고 받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거 봐라.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완전히 편가르기 정책, 좌우 이념화시키고 일개 최고 야당 대표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거, 모든 국정 난배, 그리고 이제 강대강 구조로 바꾸는 거, 이 구도가 계속되는 거,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이 있다. 그래서 그러잖아도 대선 불복종,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요거를 지금 야권이 계속 매 주말마다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불을 지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불을 지르면서 윤 대통령을 그런 분위기로 몰아가고, 그러면서 본인의 방탄조끼는 더 채워지고 사법 리스크는 없어진 것처럼 가장을 하고, 요 삼박자 목표를 위해서 지금 회담 제의를 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이제 불장난을 해놓고 책임을 우리 한국 정부에 덤기기 위해서 온갖 불장난을 계속하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일단 불을 질러놓고 요거 봐라. 전국이 대화가 없이 강대강으로 가는 거. 그리고 여당이 민생을 챙기지 않고 그야말로 국정의 실패 국면으로 국가를 몰고 가는 거. 이거 모두 윤석열 대통령한테 책임 있다. 요거를 씌우려고
느닷없이 아침에 이 시간적으로 이거를 내놓고, 그리고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도 바로 그런 취지에서 타겟의 핵심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딱 요 시간을 했고, 그리고 민생을 앞세운 것은 마치 본인이 계속, 왜냐하면 지금 민생이 어렵다. 지금 여야는 민생 뭐 하고 있냐. 이런 여론이 사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봐. 국민 여러분들의 희로애락을 챙겨주는 경제 문제를 데려다는 사람은 나야. 왜냐하면 안보는 지금 문재인이가 망가뜨려놨다. 이거 완전히 공감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도 다 망가뜨려놨다. 이것도 공감을 갖고 있지만 안보는 뭐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이재명이가. 그러니까 본인이 코로나 이제 재난금속부터 시작해갖고 경제에 대해서는 뭔가 일가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런 이 혼란과 이 착시, 이 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의 민생, 그 다음에는 여야 영수회담,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추석날 딱 아침에 요렇게 박자를 나름대로 고려를 해서 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요, 내용, 페북에 제안한 내용이 제법 길어요. 자, 그래서 핵심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벌써 얼마나 이게 선동적입니까? 그렇잖아요? 선동적이죠. 굉장히.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출산율 세계에서 제일 낮은 0.78 소멸 국가로 접어들고 있고, 올 2분기 우리 기업 부채가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심각한 사상 최악이다. 그리고 우리 경제가 빠르게 침몰하고 있다. 그리고 가계부채가 굉장히 심각해져 가고 있고,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 부채는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인데 우리는 빚을 개인에게 떠넘길 결과 가계부채가 반대로 최고 수준이다. 이거 국가 부채요. 이 문재인이가 그동안 문재인 정부 때까지 국가 부채가 600조였지만 문재인 5년간에 400조나 늘렸어요. 이거 국가 부채율이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인데 우리나라 대비 최저 수준하고요. 이거 한마디로 웃기는 거예요. 최소 수준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 부채가 거의 배나 늘렸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계 각국은 지금 외교 전쟁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는 강대국 종속을 자처하며 이 한반도 긴장을 높이고 경제 타격을 불러오고 있다. 이거는요, 강대국 종속을 자처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전통 이 외교의 틀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미 관계, 그리고 한미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기후 문제를 들어서 또 얘기를 하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안하는 게 뭐냐? 정치라는 게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고 이 지상과제 앞에서는 여야 진보 보수가 따로 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서로를 인정하고 이렇게 나와요. 정치는 상대의 다른 생각과 입장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대화 타협을 통해서 국민의 공감하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민주당 욕만 하지 말고 다르더라도 대화 상대로 인정해서 영수회담을 하자. 요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민생의 핵심은 경제고 경제는 신리다. 이러면서 여야 모두가 국정을 전적으로 맡고 있는 대통령직과 정부 여당의 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 국민의 삶이 나아진다면 그 정부 여당의 성과다. 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 삶을 개선하라고 잠시 맡겨진 국가 권력이 국민의 삶과 무관한 일에 낭비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여기서요.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잠시 맡겨진 권력, 내가 5년 후에 찾아오겠다. 이런 강한 선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국민의 삶과 무관한 일에 낭비하는 거, 이거는요, 지금 검찰의 수사를 국민의 삶과 무관한 수사, 즉, 탄압 수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치졸하고 그야말로 치밀한 공작적, 선동적 입장을 내놨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이거 뜬금없는 떼쓰레기식 제안이다. 딱 잘라서 부인하고 있고, 여야 지금 대표회담을 먼저 하자.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이 여야 대표회담을 먼저 하자. 이 얘기는요, 이미 김기현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고 여야 대표회담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완전히 무시 전략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대화의 이니셔티브를 우리 여권에서 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김기현 대표의 여야 대표회담은 거부하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탄핵 이 분위기를 다시 점화시켜서 방탄을 더 단단하게 성벽을 쌓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 전략적인 그런 이 모략 공작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당연히 우리 여당이 안 받죠. 그 꼼수에 우리가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넘어가죠. 예. 자, 이번에는요, 이제 영장이 이제 기각은 됐지만은요, 민주당 내 지금 비명계에 대한 이 학살, 그렇죠. 이 숙청, 이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어요. 자, 이미 발동을 걸었습니다. 지도부가 일제히 비명계를 색출하겠다는 의지를 내놓고 있고, 그리고 그야말로 내년 총선 전에 먼저 이 비명계들에 대한 대대적인 비판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이런 이 작전을 쓰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요, 검찰 독재정치 탄압대책위원회가 어제 이제 기자회견을 갖고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금 이제 정부 여당, 그리고 이제 검찰, 그 다음에 국민의힘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이 성명도 마치 말이죠, 영장 기각이 죄가 없는 것처럼 그런 그 선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박범계하고 이제 위원장이 이제 박찬대 이제 공동으로 돼 있는데요. 이 박찬대가 발표를 했지만은 당연히 이것도 박범계하고 둘이 뭐 발표 현장에 박범계는 안 왔지만은 둘이서 이제 공동 탄압 이 대표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박범계 얼마나 참 교묘한 인간입니까? 예. 그래서 이 국민의힘,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모두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명계, 이제 앞장서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제 신경민, 그리고 이제 김종민 이런 의원들이 지금 언론에 나와서 무슨 소리냐? 영장을 잘 살펴봐라. 그러면 사법 리스크가 분명히 지금 살아 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판사가 굉장히 자세하게 증거 부분을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영장 판사가 평가한 증거를 봐서도 지금 이제 위증, 그 다음에 백현동, 그 다음에 송금 이런 거 있잖아요. 요 세 개의 사건이 한 건으로 불구속 기소될 텐데 유죄로 결론을 내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무죄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러면서 이 신경민 의원의 그 경우에는요, 조국, 김경수, 김은경 이 영장이 기각됐지만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실형이 확정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영장이 기각됐다고 완전히 무죄가 된 것처럼 하는 거는 하는 건 법 절차에서 보면 오독이다. 이건 뭐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저도 여러 차례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경민 의원이 지금 이러한 입장을 내는 걸 보면은요, 제가 여러분께 그동안에 말씀드린 거하고 100% 똑같아요. 100%. 이건 왜? 진리니까. 이거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신경민 의원이요, 27일 날, 그러니까 이틀 전에 국회 방송, 국회 라이브 6 여의도 정치 외전 코너에서 이렇게 강하게 지금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서 신경민 의원의 경우에는요, 12월 말까지 국회가 이어지기 때문에 검찰이 다시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예. 그리고 선거법 사건 재판은 연말에 있을 가능성. 근데요, 선거법 사건 재판 선고는요, 연말에 아니고 1년 내년 총선 때까지 가도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법원과 그다음에 그러니까 법 쪽에서 보는 시각입니다. 예. 자, 그리고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신경민 의원의 지금 발언은 바로 이렇게 해서 여전히 친명 지도부는 계속 강경한 입장으로 나갈 것이고, 그래서 당 내부는 상당히 시끄러워질 것이다. 예, 찐명 목소리가 더 살벌하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민 의원도 27일 JTBC의 뉴스룸 앵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저도 이 방송을 봤는데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사법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야.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어떤 경우는 혐의가 소명됐다는 부분도 있고 또 재판 과정에서 유죄 가능성도 있어. 그러면서요, 재판도 최선을 다해 대응해야 되고 정치를 가지고 사법 문제에 대응하는 이런 방탄 정당의 길, 이거는 가지 말아야 된다. 궁극적으로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총선에서의 민심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깊이 있게 한번 고민해보고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신경민 의원이나 그 다음에 김종민 의원의 이런 발언을 보면은요, 저나 여러분들께서 보는 영장 기각의 해석하고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여론전에 나섰느냐? 그래도 이 비명계들이 목소리를 내야만이 이재명이가 내세우는 이 가짜 뉴스 프레임, 그리고 방탄 프레임을 더 높이 성벽을 쌓으려는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요? 제대로 비판해서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낄 수 있는 여론이 되살아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이 정치권 뉴스는 마무리를 하고,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의 일촉즉발의 위기, 그러니까 이제 바다 위에서,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전투기와 함정의 대결이 굉장히 아슬아슬하다. 자, 그래서 통상적으로 지금
근접 비행 위협, 근접 항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일촉즉발이라고 할 수 있는 근접 비행이라든가 근접 접근, 항해, 요거는요, 항공기 전투기의 경우에는 한 6m에서 30m, 그리고 함정은 4, 50m 정도까지 근접하면 이거는 이제 이 일촉 출발의 위기다. 이렇게 군사적으로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제일 큰 위협 지역이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크림반도 인근의 흑해 상공 지역,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남중국해에서의 중국과 미국 간의 군사적인 긴장 고조, 이런 지역들이 제일 이제 핵심적으로 지금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요거를 갖다가 지금 조선일보에 유용원 군사 전문 기자가 아주 분석을 잘 해놨어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요. 그 흐름을 여러분께서 아실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외신 보도를 보면 크림반도 인근의 흑해 상공에서 미군의 드론하고요, 러시아의 전투기가 또 대치하는 국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러시아 국방부는요, 바로 이제 미 공군 무인기 정찰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서 자기 소속 방공 부대 전투기들이 출격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난 8월 27일 날에도 흑해 상공에서 미군 정찰 드론을 격퇴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요, 올 들어서도 이 크림반도 흑해 공역하고 시리아 상공에서 미 무인기에 대한 러시아 전투기들의 근접 비행이 굉장히 지금 빈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요, 지난 3월 달에는요, 흑해 상공에서 냉전 후 처음으로 미국의 무인 공격기인 MQ-9 리퍼가 러시아 전투기 도발로 추락하는 사고까지 발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굉장히 지금 심각한 이 충돌 국면이, 군사적인 충돌 위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거는 이제 러시아와 미국 간의 전투기들의 이제 일촉즉발의 위기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시리아 상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Su-35 수호의 전투기 세대가 미국의 MQ-9 리퍼에 근접해서 섬광탄을 터뜨리면서 리퍼의 비행을 방해하는 일도 벌어진 바 있어요. 지난 7월 달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중 간의 군사적인 충돌 위기는 바로 남중국해에서 아주 빈발하고 있다. 그래서 남중국해 상공에서 항공기 간의 이런 일촉즉발의 위기, 그리고 이제 남중국해 바다 위에서의 함정 간의 이러한 그 위협, 항해, 이런 횟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작년 12월에는요, 중국 전투기가 남중국해 비행 중이던 미 정찰기 6m까지 근접하면서 지금 위협을 해가지고 미 정찰기가 회피 기동을 하는 사례까지 나타났어요. 그 당시에 미 인태 사령부가 또 성명을 통해서 이 상황을 그리고 이제 이 관련 영상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항공기 공중 충돌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바다에서도 미중 간에,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함정들 사이에 일촉즉발의 상황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 2020년 1월에는요, 아라비아에서 러시아 함정이 미 해군 이지스함에 55m까지 근접 이 접근을 해온 바 있어요. 그 당시에도 이제 이 경고 경적을 무시하고 러시아 해군이 계속 접근을 해왔다, 미 해군이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어요. 그리고 2018년도 9월에는 남중국해에서 중국 구축함이 미 이지스 구축함에 41m까지 근접 항해하는 사건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미국이, 저 북한에서도요, 북한 미국이가 떠가지고 미 정찰기 근접 비행으로 위협하는 이런 사례도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은요, 지난 7월 달에 미국의 정찰기들이 계속 자기네 동해 연구를 침범하는데 이거 내버려주지 않겠다, 이렇게 위협 성명까지 보인 바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러한 위기 국면이 지금 북한과 미국 간에도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북한과의 관계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2003년도 3월에 북한 전투기들이요, 동해 공해상에서 대북 정찰 비행을 하던 미국 RC-135 정찰기에 접근해서 북한 지역으로 유인을 시도한 바 있어요. 예. 아주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이었죠. 예. 자, 그런데 그 당시 북한 전투기 조종사가 북한으로 가자는 수신호를 여러 차례 보냈지만은 RC-135 전투기가 이거를 무시하고 급선회하면서
지금 이제 이런 사단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 미국과 지금 이제 중국, 러시아, 북한 간에 이런 군사적인 충돌 위기가 굉장히 고조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지금 이제 미 국방부가 바로 이제 어제, 우리 한국 시간은 바로 이제 오늘이 되겠습니다. 2023 WMD, 즉 대량 살상무기 대응 전략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2014년도 이후 처음으로, 그러니까 9년 만에 지금 이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업데이트를 시킨 거죠. 여기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이 위협 수위가 굉장히 높아졌다. 이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말이죠. 북한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물리적인 충돌이 있을 때, 즉 유사적인 군사적인 충돌이 있을 때 어느 단계에 되든, 그래 초기든 중기든 말기든 간에 언제든지 북한은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갖고 있다. 요 점을 지금 미 국방부 보고서가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럽지 않느냐. 그래서요, 북한이 작년에 핵 무력 사용 정책을 법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번에는 이제 헌법에까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그야말로 북한은 미국 본토 그리고 영내 동맹과 파트너를 위협에 빠뜨리는 이동식 단거리, 중거리, 그 다음에 대륙간 핵 역량을 개발해 배치하고 있다. 예, 그래 그런 실제적인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거를 갖다가 이제 법제화까지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국방부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복합적이고 시급한 도전은 바로 중국이다. 예, 중국이다. 그래서 중국이 그동안요, 핵무기 선제 불사용 정책을 유지해 왔는데 앞으로도 더 우수한 핵 전력을 보유하게 된다면 과연 이 선제 불사용 정책이 유지가 되겠느냐, 바뀌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경고적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가장 극심한 위협이다. 이렇게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러시아는요, 나토 결석을 와야하고 필요하다면 무력으로 이웃 국가를 지배하려는 정치, 경제, 군사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의 수위를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 국방부는요, 동맹과의 협력도 강조하고, 그리고 WMD 공격을 갖다가 공동파괴하고, WMD를 이미 보유한 경쟁국이 역량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세력으로 WMD가 확산하는 것을 막겠다. 이러한 강한 입장을 갖고 있고, 그리고요, 미 국방부는 이러한 위협 증대와 관련해서 미국 본토를 겨냥한 WMD 공격을 방어하는 역량을 구축하고 재래식 전력 그리고 핵무기와 미사일 방어를 동원해서 WMD 공격을 억제한다는 이 전략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요, 이제 신냉전 시대의 특성에 맞게 대대적인 군비 확장 경쟁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확고한 이 군비 경쟁 속에서 아주 압도적 우위를 이겨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군비 경쟁에 만전을 기하고 그야말로 다른 예산 지출 구조를 바꿔서라도 첨단 무기를 구입하고 배치하는데 조금도 인색함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고 또 이어지는 저의 방송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즐거운 한가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말씀 올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